예, 안녕하세요.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지금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이게 이란의 이슬람 전체주의 체제가 종말로 치닫는 거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요. 이거는 중국의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 끝장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란의 행태와 북한의 행태가 비슷한 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차례는 북한이냐,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거는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재명이 삼중 태풍 속에 갇혀서 지금 잠 못 이루는 밤 모드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모시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흘째죠. 이 공습이 있기 몇 시간 전에 트럼프가 연막 전술을 폈어요. 우리는 이란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인 해법을 찾고 있다. 이란이 만약에 외교적으로 이 비핵화의 길에 나선다면은 굉장히 위대한 나라가 될 거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주의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연막을 쳐놓고 바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쥐어팬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 탄도미사일을 250발 이상을 퍼붓고 주로 민간 지역입니다. 국내에서는 뭐 이란이 다 이렇게 보복에 성공해서 불바다가 됐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 탄도미사일 가지고 뭐 한 250발인데 그걸 이제 방어를 할 때는 일부는 그냥 이게 이제 세츄레이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떡칠을 해버리는 거라 일부는 떨어지게 내버려두고 일부는 막고 그래요. 탄도미사일 방어 작전에서는. 그런데 이제 몇 발 이제 안 막은 거가 이제 저렇게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는 거죠. 근데 저거는 뭐 그냥 일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란의 반격 보복 능력은 지극히 제약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지금 시점에서 이걸 했냐? 예, 네타냐후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ecause we were facing an imminent threat, a dual existential threat. One, the threat of Iran rushing to weaponize their enriched uranium to make atomic bombs with a specific and declared intent to destroy us. Second, a rush to increase their ballistic missile arsenal into the capacity that they would have 3,600 weapons a year, new weapons within 3 years, 10,000 ballistic missiles, each one weighing a ton, coming in at Mach 6. 첫째는 이제 핵무기를 하고 두 번째는 1년에 3,600발의 탄도미사일을 지금 생산하는 그런 체제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 소리죠. Right into our cities, as you saw today. And then in 6 years, 20,000. That's no country can sustain that, and certainly not a country the size of Israel. So we had to act. It was the 12th hour. We did act to save ourselves, but also, I think, to not only protect ourselves, but protect the world from this incendiary regime. We can't have the world's most dangerous regime have the world's most dangerous weapons.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체제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내버려둘 수가 없다. We're protecting ourselves, but by doing so, we're protecting many others. 예. 네타냐후의 말은 결국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체제가 핵폭탄을 만들고 대량의 탄도미사일을 만든다. 가만두고 볼 수 없다. 북한과 매우 유사한 케이스죠. 그럼 다음 차례는 북한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마땅히 던져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스이면서 동시에 노입니다. 예, 퀀텀입니다. 그 같은 사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란과 북한은 다음 세 가지 포인트에서 동일합니다. 그렇게 다음 차례는 북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은 뭐냐? 첫째,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체제다. 둘째, 핵폭탄 개발하고 있다. 핵폭탄을 확보하고 있다. 세 번째, 대량의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그 위험한 체제가 핵과 탄도미사일을 가진다. 이 점에서는 이란과 북한이 같아요. 그럼 이란이 쥐어 터졌으니까 이제 북한이 쥐어 터질 차례냐? 네. 뭐 이 점에서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군사지정학적 문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행태는 같아요. 그런 면에서 다음 차례는 북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행태가 같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체제고 핵무기 개발에 전력 질주하고 있고 탄도미사일 대량 생산에 전력 질주하고 있다. 네, 이거는 같아요. 그런 면에서 다음 차례 북한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군사지정학에서는 다음 차례는 북한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란은요. 기본적으로 페르시아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 위협적인 국가죠. 그런데 미국이 지금 페르시아만 위협으로부터 한 발 비켜서 있어요. 옛날과 달라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애초부터 중국의 앞잡이고 북의 핵과 미사일은 사실상 중국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중화반점, 중핵반점이라고요. 그리고 북한은 이게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아시아 서태평양 전체로 번지고 여기는 미국이 한 발 비켜서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직접적 핵심 당사자가 됩니다. 주한미군, 주일미군, 괌해미군 이런 것들이 직접적 공격 대상이 돼요. 중국이 당연히 끼어들고 군사지정학은 이란과 중동 혹은 한국과 동북아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 차례는 북한이란 주장에 대해서 이런 점에서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좀 더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만의 군사지정학적 중요성은 에너지 통로라는 데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고 있고요. 전 세계 LNG의 20%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퍼센티지는 옛날엔 높았어요. 33% 넘었었어요. 3분의 1 넘었었는데 미국 등 다른 여러 지역에서 원유와 천연가스가 생산되는 바람에 이게 점점 낮아져 가지고 지금 20% 정도까지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군사작전 하냐 마냐는 미국이 결국 대규모 군사작전은 미국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상군이 투입되는 군사작전은 미국의 변화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미국이 더 이상 중동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막 가는 말로 미국은 페르시아만이 마비돼도 전혀 타격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떼돈 벌 수도 있어요. 바이든 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야 우리 증산 좀 하자라고 압력을 넣었는데 사우디가 no 하고서 오히려 감산을 주도했다고요. 그 유가가 올랐죠. 유가가 오르니까 미국은 비축유를 풀어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미국은 참 그런 점에서 복받은 나라인데요. 우리는 석유나 LNG를 저장을 할 때 우리는 값비싼 탱크를 만들어서 저장하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쓰고 버린 소금 광산을 이용해서 저장을 합니다. 암염. 당연히 소금 광산이니까 내부 공동이 보통 큰 게 아니죠. 어마무시하죠. 거기다가 이제 원리적으로 말하면 파이프를 2개를 넣는 거예요. 왼쪽 그림이요. 그래서 물을 집어넣고 물을 빼내는 파이프는 아래로 길게 가 있고요. 기름을 집어넣고 기름을 빼내는 파이프는 위에 그 입구가 짭동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름을 채워 넣으려면 물을 빼내면서 기름을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빼내려면 물을 채워내면서 기름을 빼내면 돼요. 이제 이걸 오른쪽 그림으로 설명하면요. 이건 이제 가스도 얘들은 액화 상태가 아니라 그냥 가압 상태에서 가스도 저렇게 저장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스를 한 10기압 혹은 20기압 정도로 가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스 가압은 쉬우니까 액화까지 필요 없죠. 뭐 5기압이나 그럼 5배, 10배 부피가 되는 거죠. 그 가압을 가하면. 그러면은 아마 부피가 거의 그 기압이랑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가스가. 저 잘 모르겠어요. 기체 종류는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줄죠. 그런데 뭐 몇 배로 부피 주는지는 제가 잠깐 지금 착각한 거고 그건 확인해 보세요. 구글로. 여기서 이제 이 가스 쪽을 예를 들면은 저기 노란 선이 노란 부위가 오른쪽 그림에서 노란 부위가 가스예요. 그리고 초록색 부위가 저기 그 물이라고요. 그러면 물을 집어넣으면은 가스가 나오고 물을 빼내면서 가스를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으면서 가스를 빼내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 천연가스를 액화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액화 상태로 아마 저장을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액화로 하나? 그러나 여기서는 아무튼 간에 그냥 가압해서 가압 상태로 그냥 기체로 저장해요. 마찬가지로 기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비축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국가에서 비축하고 있다가 유가 오르니까 풀어가지고 돈 벌었다 그때. 오히려 사우디 덕분에, 사우디가 말 안 듣는 덕분에. 아무튼 이렇듯이 미국이 중동 에너지에 의존을 덜해요. 지금 안 해요. 실제로는 에너지 수출 국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이 중동 지역에 막강한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죠. 이게 다 미군 기지 지금 그 점 찍어 놓은 겁니다. 해군이 파란색, 육군이 별로 없어요. 육군이 녹색. 그 다음에 공군이 그 갈색 비슷한 거. 그 다음에 짙은 노란색이 공동 및 기타. 뭐 그래요. 그럼 쫙 깔려 있잖아요. 지금 특히 공군 얼마나 많아. 예, 해군도 꽤 많고. 이게 왜 그러냐? 중동 에너지가 교란되면 전 세계가 불안정해지죠. 뭐 아시아라든지 뭐 유럽, 뭐 아프리카 다 영향받지. 그리고 미국의 헤게모니, 미국의 리더십. 저는 패권이라는 말보다 리더십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미국의 지도력이 급감하죠. 그러니까 세계 경찰 역할의 일종의. 그래서 미국이 중동에 대한 군사력 유지를 계속 하고 있죠. 안보 체제 유지를.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필사적으로 중동 에너지에 매달리는 그런 상태는 벗어났어요. 그 상태가 몇 년을 간 거냐면요. 1970년경에 오거든요. 그때부터 미국이 원유를 수입하게 됩니다. 그전엔 자급자족했습니다. 1970년에서 2017년까지 거의 한 50년 간 거예요. 그 상태가. 한 반세기 간 거예요. 중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상태가. 그 시기가 오펙이 힘을 쓴 시기고 그 시기가 PLO가 날뛰는 시기고 뭐 테러하고 다녀도 준 국가 대접 받으니까 PLO가 전 절대로 동조 안 해요. PLO가 그렇게 위대했으면 아라파트 죽을 때까지 그게 2000년대 초인가? 거기까지 PLO가 헌법이 없었잖아. 그리고 지금도 선거가 제대로 안 치러지잖아. 그러니까 PLO는 기본적인 자치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래서 딜을 못 쳐.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몰라. 극단적인 선명한 노선 걸고서 테러 장사하면 국제적으로 돈을 뜯을 수 있어. 온건 아랍 국가들이 우리나라는 건드리지 마, 우리 왕실은 건드리지 마 하고 뒷돈을 지른다고요. 카타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런 데들이. 그 장사한 거예요, 이때까지. 그래서 뭐 프리 팔레스타인 어쩌고 저쩌고 말이 떠들어서 그렇지 피장사한 거지. 솔직히 말하면 아니 아라파트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헌법이 없는 체제인데 그러고 남한테는 국제사회에 나와서는 우리는 국가다라고 주장하잖아. 폴리티, 스테이트가 성립을 안에 있는데 창피한 얘기죠. 아무튼 그런 시대였었어요. 50년이.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저는 그걸 이제 페트로 업세션, 그러니까 석유 강박증이 작용하는 상태죠. 중동에 매달리지 않으면 문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미국의 셰일 혁명 때문에 2010년대 말부터. 그게 이제 그거를 부각해서 다룬 책이 피터 자이안의 그러니까 액시덴털 슈퍼파워인가 우연히 생긴 열강. 그러니까 부제가 미국이 없는 세계, The World Without America인가 뭐 그렇죠. 그게 그 책 다룬 거, 그거 다룬 걸 거예요. 그래서 피터 자이안이 좀 뻥이 심한데 최소한 그 책은 상당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네오콘이 퇴조하는 거죠. 네오콘은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해서 상시적으로 온갖 군대에서 전쟁 벌이고 다 개입해야 된다. 직접적인 전쟁 벌이고. 근데 그 내심은 뭐냐면 결국 석유 강박증이에요. 중동 석유로부터 미국이 끊기면 미국이 존립할 수 없다라는 강박증이 작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셰일 혁명 이후로. 따라서 중동에 대해서 미국이 작용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어요. 우선 첫째는 중동의 대규모 지상 육군 작전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중동 석유 안 가지고 올 건데 거기 들어가서 지상군 가서 뭐 할 거냐고. 그냥 해군과 공군으로 쥐어 패면 돼. 두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과 온건 아랍 국가를 엮어주려고 그러죠. 그게 트럼프 말년에 2020년 말에 트럼프가
이제 그 물꼬를 튼 아브라함 협정 체제, 아브라함 어커즈입니다. 이슬람도 구약은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혹은 그쪽에서 온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러니까 둘이 왜 못 만나냐. 그래서 아브라함 체제라 그러죠. 아브라함 어커즈라 그러죠. 세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이 태생적 본능적 전투성과 적극성을 갖고 있잖아요. 밀리턴스, 어그레시브네스를 갖고 있잖아요. 전투성과 적극성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게 미국이 석유 자원을 밭으로 모셔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키우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었다고요. 지금은 그 사나운 이스라엘을 다 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물어뜯어. 세 가지가 바뀐 거예요. 중동에 대한 정책이. 제가 이런 문맥이 있었기 때문에 2020년 12월 트럼프 일기 마지막에 바그다드에서 이슬람 혁명수비군 IRGC, 이걸 이슬람 혁명수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란 군대를. 거기에 쿠즈가 저게 뭐 하는 데냐면 해외 정찰국이에요. 해외 공작하는 데야. 그러니까 쿠즈 부대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참살했을 때, 하심 솔레이마니 참살했을 때 저는 언론에서 뭐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고 국내 언론이 다 떠들 때 전쟁 안 일어난다. 왜냐? 이란은 미국을 타격할 힘이 없어. 그리고 미국은 지상작전, 대규모 지상작전, 대규모 육군작전으로 이란을 침공할 필요나 의지가 없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안 일어난다 그랬죠. 똑같아요. 이까달게 2023년 17 학살 직후 이스라엘이 가자 침공했잖아요. 그때 뭐 이제 온갖 아랍 국가가 다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항하고 팬다 그러길래 그거 안 일어나. 표정 관리하고 있어. 온갖 아랍 국가는 이란이나 이란의 앞잡이인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가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나 요르단은 절대로 싫어하지 않아. 요르단은 이스라엘이 먹여줘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요. 사우디는 싫어하지 않는다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는. 근데 어떻게 그게 뭐 유의미한 무슨 연합 전선을 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란은 미국을 공격할 힘이 없고요. 미국은 이란을 대규모 지상군 작전으로 침공을 해야 할 필요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전쟁이 안 일어나죠. 그러면 지금 12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공격, 이스라엘의 공습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계속돼요, 이거. 계속되다가 또 좀 쉬었다가 계속되다가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제공권이 이스라엘이 독점 지배하고 있는 상태야, 지금. 아무 방공망도 없고요. 아무 공군도 없어요, 이란이. 그냥 가서 패면 돼. 그러면 공습이 이어질수록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복 공격 능력은 없어져요. 일단 탄도미사일 생산시설, 보관시설이 다 작살나고 발사대가 다 작살난다고. 그러니까 이란이 벌써 여기서 멈추면 우리 보복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 나오잖아. 이스라엘은 탄도미사일 보복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펼 수 있게 돼요. 더 이어질수록. 그러니까 지금 갈등을 에스컬레이션 시키거나 유지하는 것이 이스라엘한테는 군사적 측면에서는 유리해요. 숨 좀 돌렸다가 또 패고, 숨 좀 돌렸다가 더 패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야, 이란의 이슬람 전체주의 체제 저거 붕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테헤란에서 전부 대도시에서 전부 빠져서 시골로 지금 피난 가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지금 저 상태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돼요. 요약하면 첫째, 미국은 대규모 지상군, 즉 육군 작전이 필요가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그냥 해군 공군만 갖고 패면 돼, 도와주면 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제공권 장악이 완벽해요. 100%야. 이란은 방공 능력도 없고 공군기도 못 띄워. 그러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공습할 수 있어요. 계속 공습할수록 이란의 보복 능력, 탄도미사일 전력은 깎여 나가요. 일단 쏘았기 때문에 재고가 떨어져 가고,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재고를 보충하지 못하고, 공습에 의해서 발사시설이 파괴되니까 발사 능력이 더 제약되고,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유가만 봐도 알죠. 이 정도 일 터졌으면 지금 80불 치고 올라갔어야 돼. 초반에 제일 많이 오르거든요. 나흘 지났는데 WTI 기준, 그러니까 저 서부 텍사스 중진류 기준 $74예요. 저는 상한이 $75쯤 될 거라고 봐요, 이번에.
이게 6개월 거예요. 지난 1월 달에 78달러 갔었어요. 지금 이런 그 정말 이란의 신정 체제가 무너지냐 마냐의 위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흘 동안에 기껏 오른 게 74달러라니까. 이거 뭘 뜻하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란의 이슬람 전체주의, 신정 전체주의가 무너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석유 가격이 내려갈 뿐 아니라 LNG 가격도 장기적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조금 약간 헷갈리는 게 이란은 원유 생산 능력, 원유의 매장량은 크지 않아요. 근데 이란이 이 천연가스를 어마무시하게 갖고 있어요. 세계 2위입니다. 이건 증명된 매장량 기준입니다. 지금 저게 입방킬로미터거든요. 킬로미터. 러시아가 약 48,000 입방킬로미터고요. 이란이 34,000, 카타르가 24,000밖에 안 돼. 미국이 18,000인데 미국이 이제 문제가 뭐냐? 미국은 저게 점점 늘어가고 있어. 셰일이 발달하고 기술이 증가하면서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저게 18,000에서 안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은. 지금 저거는 proven reserve입니다. 증명된 매장량 기준이에요. 추정량이 아니야. 아무튼 이란은 LNG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돼가요. 이슬람 전체주의가 붕괴하고 나면. 왜냐하면 LNG를 수출하려면 액화 공장 지어야죠. 그 다음에 출하시설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슬람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저런 걸 못했었거든. 그래서 이란이 찔끔찔끔 원유만 팔아왔지. 근데 이 원유의 99% 이상을 중국이 사들여요. 이란은 중동에 있는 중국의 위성 국가입니다. 이란이 작살난다는 건 중동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작살난다는 걸 뜻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북한은 이란과 같은 방식, 즉 압도적 제공권을 장악해서 몇 달에 걸쳐 샌드백처럼 쥐어패는 방식으로는 다룰 수 없습니다. 이란은 기껏해야 페르시아만 에너지 운송로를 마비시켜서 전 세계 원유 LNG의 공급의 20% 정도를 교란시킬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러시아는 중동에서 퇴출됐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동에 군사적으로 더 개입 못해요. 시리아가 러시아의 중동 개입의 발판인데 그게 자빠졌잖아. 중국은 중동까지 군사력을 투사할, 전개할 능력이 없죠. 그리고 미국은 중동에서 공군 해군 위주로 개입하죠. 이스라엘은 마음대로 설치지. 그렇기 때문에 중동 위기는 영내 위기 차원으로 제한돼요. 저게 이제 페르시아만 위기가 교란해봐야 20%다 이거지. 그리고 기간이 길질 않아요. 이란이 워낙 약체라서. 반면 북한은 저게 중국 핵심부 베이징 바레만 지역, 제가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초특권층이 몰려 사는 그 중난하이, 중남해에서 1,000명 죽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충칭에서 1,000만 명 죽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요. 중국 공산당의 초특급, 초특권층의 입장에선. 그러니까 중국의 심장부는 베이징 바레만 지역입니다. 그거를 막아주는 방파제가 북한이에요. 그래서 북의 핵과 미사일은 사실상 중국에 봉사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중국이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사고를 칠 때는 북한의 오다를 때려서 북한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위협하도록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미국 전문가들이 한 2년 전부터 공개적으로 떠들기 시작했다고요. 그게 그전엔 입도 뻥끗 안 하던 진실이었어요. 그러면 한국은 어떤 입장이냐. 한국은 이거는요. 군사지리적으로는 반도가 아니라 섬입니다. 한국은 이 대륙과의 연결이 휴전선에 의해서 끊긴 거예요. 한국 섬이야. 그럼 한국은 제1도련이야. 제1도련의 핵심 주춧돌입니다. 한국이. 그래서 한반도 충돌은 한국, 미국, 대만, 필리핀, 호주를 중국, 북한과 싸우는 전방 당사자로 삼고 유엔군 사령부, UNC 국가들을 주로 나토 유럽 국가들을 후방 당사자로 삼는 세계대전급 충돌이에요. 여기는. 반면 페르시아만 충돌은 영내 충돌이라고요. 비록 세계 에너지의 20%가 잠시 교란되긴 하지만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땅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란이 작살나는 거가 고스란히 다음 차례는 북한이다라고 말은 못한다.
이렇듯 이란과 북한은 행태, 즉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사하죠. 굉장히 위험한 체제가 굉장히 위험한 물건, 즉 핵과 미사일을 갖추는 거를 국가 최대의 목표로 삼아서 치달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군사 지정학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란에 관한 군사 충돌은 영내 충돌이지만 그걸로 끝나요. 비록 페르시아만 에너지 공급 채널이 잠시 마비되겠지만 세계 한 20% 차지합니다. 북한에 관한 군사 충돌은 글로벌 충돌이 돼요. 그렇게 보면 이제 다음 차례는 북한이다. 이런 추정은 그건 아니야. 라고 결론 나는 듯 보이죠. 다음 무슨 차례냐, 그러니까 다음 군사 충돌 차례는 북한이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다음 체제 변경 차례는 북한이다. 그럴 수 있어요. 북한은요, 저런 군사 충돌 없이 체제 변경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데입니다. 전체주의 코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죠.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걸 크링크라고 부르죠. 이 크링크 중에 조만간 러시아와 이란이 결판 난다고요. 저는 러시아가 민주화돼서 결판 날 거라고는 보지 않지만 푸틴의 그 다음 체제, 그것도 KGB 출신들이 오골오골 모여서 하는 독재 체제겠지. 그런 게 들어와도 걔들이 중국 밑으로 기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 지금 중국이 깔아앉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올리브 가지를 흔들고 이 유럽 쪽으로 오겠죠. 미국 쪽으로, 미국과 서방 쪽으로. 우랄 산맥 서쪽은 원래 유럽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 뾰토르 대제가 페테르부르크를 만들 때부터 페테르부르크가 뾰토르 대제, 피터 대제에서 온 거잖아. 그 이름 자체가 러시아는 그때부터 유럽이 되지 못해서 지랄 발광하는 유럽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저게. 유럽을 결국 못 벗어난다고. 사방을 결국 못 벗어나. 포스트 푸틴 체제도. 그게 독재 체제라도. 그러면 러시아와 이란이 이번에 결판이 난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남냐. 크링크에서 중국과 북한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이 신냉전에 의해서 약화돼서 주저앉고 있잖아요. 지금 시진핑이가 실각했다는 그런 흉악한 루머까지 막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미중 밀월, 북한 체제라는 건 뭐냐? 언제 쟤들이 원래는 동구권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어야지. 근데 왜 숨을 쉬고 살았어? 미중 밀월. 미국의 중국 사랑에 기생해서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1990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36년 연장된 거지. 고난의 행군인가 지랄인가 거치면서. 근데 미중 사랑은 끝났잖아. 미중 밀월은 끝났잖아. 지금 신냉전이잖아. 하나씩 다 자빠지고 있잖아. 러시아 자빠졌어. 그 다음에는 유럽은 반중으로 돌았어. 중동이 바로 정돈됐어. 이제 중국의 맹방 누구 남았냐고. 미얀마랑 파키스탄 남았네. 근데 그 둘 다 인도랑 딱 마주치는 지점 아니야. 중국 약화돼 가잖아. 그러면 평양 집단은 결국 중국에 투항하든가 중국의 지경식 민주화되든가 아니면 미국에 투항해야 돼요. 트럼프와 김정은의 빅딜 없습니다. 투항이에요, 투항. 그냥 나라를 파는 거야. 매국이에요, 매국. 혹은 체제를 파는 거야. 근데 중국과는 이게 신의성실이 성립을 안 하잖아. 중국이 지경식 민주하면은 지금 평양 지배 집단 가만두겠어요? 야, 너희 말이야 옛날에 우리 오른팔 같았던 장성택이나 그쪽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잖아. 그전에는 6.25 때는 너희 1950년 12월에 우리 오른팔이었던 너희 이인자 무정 연안파 그렇게 잔인하게 숙청했잖아. 가만두겠냐고요. 이때까지 중소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그 다음엔 중국에 봉사하는 척하면서 미중 밀월의 기생을 중국 입장은 뭐냐면 미중 밀월 미국의 중국 사랑을 이용해 먹으면서도 자기들 방파제인 북한을 이렇게 부추겨서 고개 방파제 역할을 하도록 쭉 해놓은 거거든. 그게 위험한 플레이한 거예요, 중국이. 거기 핵과 미사일 채워서.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쟤를 좀 시원찮을 거 아니야. 그럼 평양 지배 집단 잡아 죽인다고.
그러니까 중국으로 투항하려면 투항을 못해. 저거 죽는 길이야. 미국 투항뿐이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건. 한반도에 이미 선례가 있어요. 이완용을 내세워서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었잖아. 이완용 욕하시려면 고종을 한 10,000배 더 욕하셔야 돼. 왜 이완용만 욕하고 고종은 욕을 왜 안 하냐고 웃기는 거죠. 오나가 팔 생각이 있으니까 앞에 거간을 띈 거지. 이씨 왕조의 최후는 평양 지배 집단의 미래입니다. 오늘 제가 청기누설합니다. 자, 그러면 참 리짜이밍과 더불당은 어떤 신세냐? 예, 삼중 태풍 속에 휘말려 있는 거예요. 신냉전 중국 침몰이 제1태풍이에요. 평양 집단의 발작, 평양 지배 집단의 발작, 미국으로 튀는 것, 미국의 체제 매각하는 것, 그것이 제2태풍이에요. 그 가능성이 계속 살아있다고 지금. 세 번째는 뭐냐? 이게 처음으로 생기는 일인데 자유공화 세력과 미국 사이의 교감 및 공조예요. 저는 이거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왜 그래? 높게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확립이 안 됐는데 왜 그러냐? 한국의 미국과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자유공화 세력이 이제 태동할 거라고 봅니다. 한국에. 이제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각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이 이렇게 쉽게 통할 수 있는 지식, 종교 이런 쪽의 저변, 언론의 저변, 혹은 정당 특히. 하나의 세력으로서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교감이 되는 그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몇 년 사이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 미국이 또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도 미 국무부 넋 빠져 있어요. 국무부 그 원래 오리지널 그 직업 외교관들은 거기를 못 믿어. 그러나 그거가 이제 거기가 뭐 친중 글로벌리즘,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의 최천병을 선 집단이잖아. 거기가. 뭐 그 전에도 좀 그랬고 그 전에 뭐 이상한 사람들 많았지 거기. 그 소련 간첩 알저히스 한국 담당 국무부 그 두구두구 우남 이승만 그 속썩인 것. 국무부 외교관 그 무초 대사 때 무초 대사 잠깐 한국 비운 사이에 그 대리 대사한 그 이름도 까먹었다. 1950 그게 우리가 52년인가? 52년 그 제1차 개헌. 그게 대통령제 개헌, 삼권 분립 대통령제 개헌이고 왜 그거가 구국의 개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50년 5월 선거에서 무소속이 한 70% 가까이 되고 거기 남노당 및 남노당 동조자가 디글디글해. 그런데 재헌헌법상에는 대통령을 국회가 뽑게 돼 있어. 전쟁 와중에서 나라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권분립 대통령제로 바꾼 거예요. 조선과 동아일보가 거기에다 대고 아주 그냥 흉악한 이름을 붙였지. 발췌개헌, 누더기 개헌이라고. 부산 정치 파동. 아니 국회의원의 70%가 무소속이고 그중에 남노당 동조자가 디글디글한데 그러면 개헌 과정에 일정한 파동을 겪을 수밖에 없지. 조선동과가 그렇게 악랄한 집단이에요. 거기다 대고 발췌개헌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레이블을 붙여서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 대한민국 정치사원법 파악하는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돼. 그거 그렇게 보면 안 돼. 그거 구국의 개헌이야. 상권분립 대통령제가 그때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조선동화의 그 마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그 73년 전에 걔들이 거기에다 대고 그런 흉악한 레이블 붙인 거예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그래서 근데 그때 그런 개헌이 있었을 때 그 대리대사 한다는 자가 한국의 그때 누구지? 그 장군이랑 그 참모총장이랑 손잡고 쿠데타 하려고 그랬잖아. 우남이승만 날리려고 했잖아요. 전쟁 와중에. 그러니까 미 국무부의 직업 외교관 라인들은요, 좀 더 머리가 많이 꼬여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 특히 동아시아 쪽에, 한반도 쪽에 특히 그래요. 거기 개쓰레기들은 다 한반도 담당하는 것 같아. 좋은 사람들도 많을 텐데. 좀 퀘스천 마크야, 아무튼 간에.
그런데 미국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친중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에서부터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에서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도 바뀌고 있고 한국도 바뀌고 있으니까 제3태풍도 형성된다. 형성 중이라고요. 그럼 리짜이밍은 태풍 세계 속에 갇힌 거지. 더블땅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차분하고 온유하고 지능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길들을 많이 고민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